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긴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멸망할 뻔한 4가지 사건의 전편을 보시고 다음 편을 보기 위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편을 보실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1962년 10월 27일의 일입니다. 이날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날 중 하나인데 암흑의 토요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1962년 10월 27일은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핵무기 사용에 가장 가까워졌던 날이라고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이번 건은 잠수함 승무원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치 아르키포프의 공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1961년 미국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합니다. 터키와 같이 소련에 가까운 위치라면 모스크바 등의 소련 각 도시로 손쉽게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보복 공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도 바로 대항책을 짜냈습니다. 비밀리에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이죠. 쿠바에서라면 미사일을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까지 날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첩보기관은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쿠바의 여러 섬들을 사방팔방에서 둘러싸았고 배가 출항하면 즉시 발포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후르쇼프는 이러한 봉쇄는 위법 행위이며 소비에트의 국기를 내건 배는 이를 무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배가 미국에 공격을 당한다면 그 즉시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죠. 상황은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핵전쟁 준비를 시작했죠. 10월 27일, 바로 그 암흑의 토요일, 상황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대공포를 사용하여 쿠바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했기 때문이죠. 파일럿은 사망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이젠 끝났다, 이제 최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이렇게 자신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날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총리는 후르쇼프에게 전화를 걸어 쿠바 국민들은 미국 제국주의를 무찌르기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전하며 미국에 대한 예방적 선제 핵공격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날 세계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모든 사람들이 핵전쟁에 서막을 올릴 최초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발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날 미국은 쿠바 근처의 해상에서 모스크바와의 무선 통신이 끊긴 소련의 잠수함 B-59를 발견합니다. 미군은 작은 폭뢰를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을 식별하기 위해 해수면에 떠오르게 하기 위한 신호였지만 소비에트 측의 승무원은 그런 뜻을 몰랐습니다. 미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 B-59는 히로시마의 원폭과 동등한 파괴력을 가진 핵 어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양쪽에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잠수함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확신한 사령관들은 미국의 핵 어뢰를 발사할지 말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령관 3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토론 결과 2명이 찬성했습니다. 핵 어뢰의 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암흑의 토요일, 쿠바 미사일 사태입니다. 이날 쿠바 상공에서 미국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전 세계는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날 B-59 잠수함이 미국 함대에 핵 어뢰를 발사했다면 바로 핵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2명의 잠수함 사령관은 조종대 앞에 발사 준비를 하며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령관인 바실리 아르키포프의 동의를 기다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바실리 아르키포프의 반대 덕분에 긴장이 감돌던 상황이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 잠수함은 해수면으로 올라왔고 미국은 공격하지 않고 잠수함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소련과 미국은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섭에 성공했고, 소련은 쿠바에서, 미국은 터키에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쿠바 미사일 사태 혹은 카리브 위기는 끝이 납니다. 2002년 10월 13일 카리브의 위기 40주년을 기념하는 하바나에서의 회의에서 로버트 맥나라만은 당시 핵전쟁의 시작이 그 후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도 훨씬 가까웠었다고 진술합니다. 바실리 아르키포프는 사후 2003년 이탈리아 전국 대회상인 극한 상황에서의 용기와 인내에 대해 현대의 천사들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 아르키포프는 퓨처 오브 라이프 어워드를 수여받았고, 그의 딸과 손자에게 5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저번 영상의 서두에서 오키나와에서 핵공격을 명령한 윌리엄 바셋 대위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명령에 저항하여 그가 받은 데이터를 상부에 재확인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실리 아르키포프가 잠수함에서 핵 어뢰 발사를 거부하고 핵전쟁을 막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이 이 시기에 세계의 종말을 정말로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우연입니다. 지구의 여러 곳에서 이틀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각 사건이 모두 핵전쟁의 시발점이 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드린 3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우리들의 세계는 붕괴하기 쉽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사용을 완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느끼셨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큰 나라들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자, 전쟁이나 핵무기에서 좀 벗어나서 1883년으로 가볼까요? 이때 정말로 세계의 종말이 시작될 뻔했습니다. 1908년 퉁구스카 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소행성이 상공에서 폭발했고 러시아 삼림 2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을 파괴한 사건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폭발 위력은 50메가톤이라고 추정되며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에너지원과 비등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로부터 25년 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킬 뻔한 3275개의 퉁구스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883년 8월 멕시코 천문학자 하시 바닐리가 지구에서 60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후 산산조각난 거대 혜성의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주 규모로 말하자면 600km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혜성의 조각이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그 폭발은 퉁구스카 운석 3000개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우주 공간에 어떤 형태의 생명이라도 존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테마는 재미있지만 한편으로 어렵기도 했죠? 그 현장을 직접 겪지 않고서 과거 사건들의 신빙성이나 굉장히 심각한 일이자 좀 과장되게 느껴지는 전 인류의 구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시대의 전형적인 일들로 가끔은 현실보다 더 미화된 채 전해지거나 신격화되곤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세상은 연약하고 불안정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그 경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